1926년 8월 4일 새벽, 짙은 어둠이 내린 관부 연락선 갑판 위에는 두 켤레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선원들은 그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신발의 주인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기 때문이다. 그 신발의 주인은 당대 최고의 천재 극작가 김우진, 그리고 조선을 뒤흔든 매혹적인 소프라노 윤심덕이었다. 부와 명예, 그리고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던 두 젊은 남녀. 그들은 왜 차가운 현에 탄 한가운데로 몸을 던져야 했을까? 그 미스터리는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과연 이것은 세상을 등진 금지된 사랑의 비극이었을까? 아니면 절망적인 저항의 표현이었을까? 20세기를 뒤흔든 이 충격적인 정사 사건. 그 내막을 지금부터 천천히 들여다보려 한다. 1920년대 경성. 화려한 네온 사인이 만국의 치욕을 가리듯 빛났고 거리에는 재즈가 흘렀다. 지식인들은 자유를 꿈꾸었지만 현실은 절창에 갇힌 삶이었다. 무단 통치 대신 조선인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듯 보이는 지배 방식. 그러나 그것은 정신을 서서히 잠식하는 교묘한 식민 통치였다. 그 틈을 타 근대 문명이 폭발하듯 밀려들었다. 종로 거리에는 전차가 달리고 명동 카페에서는 커피 향과 재즈 음악이 흘렀다. 단발머리에 하이힐을 신은 신여성들, 모자를 쓴 보이들이 거리를 활보했다. 겉으로는 눈부신 개화의 시대. 그러나 그 이면에는 나라 잃은 백성들의 서러움과 식민지 지식인들의 깊은 허무가 짙게 깔려 있었다. 낮에는 자유와 해방을 논하며 커피를 마시던 이들. 밤이 되면 절망에 빠져 술잔을 기울였다. 그 혼돈의 시공간. 낡은 조선의 가치관과 새로운 서구 사상이 정면으로 충돌하던 그 한가운데 윤심덕과 김우진이 있었다. 윤심덕의 삶은 시작부터 투쟁이었다. 1897년 평양의 가난한 집안에서 둘째 딸로 태어난 그녀. 당시 평양은 기독교 문물이 가장 먼저 들어온 곳이었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부모 덕분에 그녀는 신식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경성 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를 졸업한 뒤 잠시 교편을 잡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속에는 평범한 삶을 뛰어넘는 더 큰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음악을 원했다. 선교사들의 도움과 자신의 노력 끝에 조선 총독부 관비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1915년 일본 도쿄로 건너간다. 도쿄 음악학교 성악과에 입학한 윤심덕. 서구적인 외모, 당당한 걸음걸이, 크고 씩씩한 목소리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유학생들 사이에서 왈패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그 별명에는 남자들에게조차 굴하지 않는 그녀의 카리스마에 대한 인정이 담겨 있었다. 반면 같은 해 태어난 김우진은 전라남도 장성의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다. 예민한 감수성과 비상한 머리를 가졌지만 보수적인 유교 질서 속에서 늘 숨이 막혔다.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 와세다 대학 영문과에 입학해 비로소 자유를 맛본 그는 현실과 가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고뇌를 늘 마음속에 안고 있었다. 1921년 여름, 두 사람은 도쿄에서 조선인 유학생 순회 공연단 동우회를 통해 처음 만난다. 김우진은 기획과 연출, 자금 지원을 맡았고 윤심덕은 성악가로 초빙되었다. 성격은 극명히 달랐다. 윤심덕은 사교계의 여왕처럼 활발했고 김우진은 조용하고 우울한 청년이었다. 그러나 40일간 이어진 고된 공연 일정은 두 사람 사이의 벽을 서서히 허물어뜨렸다. 그들은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 윤심덕은 김우진의 문학적 열정과 조국에 대한 깊은 고뇌를 느꼈다. 김우진은 윤심덕의 가난, 그리고 예술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연민에서 시작되어 조용히 그러나 깊게 자라났다. 순회 공연이 끝난 뒤 윤심덕은 1923년 조선으로 돌아와 첫 독창회를 연다. 하지만 대중은 그녀의 예술을 이해하지 못했다. 곧 경제적 어려움이 그녀를 덮쳤다. 윤심덕은 경성의 한 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일하게 되지만 박봉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가 벅찼다. 한편 김우진은 아버지와의 갈등과 가정 문제,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이 겪는 고단한 현실을 지켜보며 괴로워했다. 결국 그는 1926년 일본으로 도피하듯 떠난다. 윤심덕 역시 음반 녹음 제안을 받아 1926년 7월 다시 일본으로 향한다. 오사카에서 두 사람은 재회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을 반기지 않았다. 돈은 늘 부족했고 조선은 감옥 같았으며 일본은 여전히 낯선 땅이었다. 서로에게 보내는 편지와 짧은 만남들, 그 속에서 두 사람은 그들이 꿈꾸던 자유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된다. 그해 여름, 마지막 녹음을 마친 두 사람은 8월 3일 부산행 배에 오른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는다. 유서를 남기고 마침내 바다로 몸을 던진다. 그들의 죽음은 비극이었고 저항이었으며 어쩌면 사랑의 완성이기도 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여러 음모론과 생존설이 떠돌았다. 그러나 당시 전문가들은 그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을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았다. 두 사람의 죽음은 충동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준비된 필연적인 결말에 가까웠다. 김우진과 윤심덕은 시대의 모순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절망과 현실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자유를 선택했다. 그들의 죽음은 1920년대 조선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후 대중문화와 예술계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김우진은 한국 근대 희곡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그의 작품은 독일 표현주의 연극의 영향을 받아 식민지 현실을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윤심덕은 조선 최초의 소프라노로서 서양 고전음악을 조선에 소개했고 여성 예술가로서 새로운 역할 모델이 되었다. 두 사람의 사랑과 죽음은 이후 영화와 드라마, 뮤지컬 등 다양한 형태로 재현되며 시대를 초월한 공감과 울림을 전해왔다. 그들의 죽음 이후 조선에서는 돈반 자살이 급증하는 베르테르 효과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사랑을 위해 목숨을 끊는 젊은이들을 안타까워했지만 사회는 그들에게 뚜렷한 희망을 제시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며 김우진과 윤심덕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적 로맨스를 넘어 시대적 저항과 예술적 고뇌의 상징으로 다시 읽히기 시작했다. 특히 1991년 영화 사회 천미는 그들의 삶과 사랑을 깊이 있게 조명하며 대중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21세기에 들어 윤심덕은 최초의 여성주의자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그녀가 겪었던 사회적 비난과 경제적 어려움은 가부장적 사회 구조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녀가 주장했던 자유연애론, 그리고 독립된 삶에 대한 꿈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것이었다. 김우진 역시 문학적 명예보다 가족과 사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실을 끝없이 고뇌했다. 두 사람의 예술과 사랑은 지금도 끊임없이 논쟁과 재해석의 대상이 되며 여전히 살아있는 이야기로 남아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담이 아니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젊은 지식인과 예술가의 삶과 죽음, 그리고 사회적 모순과 저항의 상징이다. 김우진의 아내 정점효는 평생 수절하며 가족을 지켰고 윤심덕의 동생 윤성덕은 음악계에서 권위 있는 인물로 성장했다. 두 사람의 삶은 비극적이었지만 후대에 남긴 유산과 영향력은 깊고도 넓다. 오늘날의 청년들 역시
김우진과 윤심덕이 겪었던 취업난, 경제적 불평등, 정체성의 혼란과 공면한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다. 온전한 나로서 살아가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 미완의 사랑과 예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위해 몸을 던진 두 사람의 이야기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그들의 마지막 순간, 갑판 위에서 나누었을 대화와 감정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선원들의 증언, 남겨진 유서, 그리고 녹음된 노래사의 찬미는 두 사람의 내면을 조심스레 짐작하게 한다. 죽음은 그들에게 패배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가장 비극적인 형태의 승리였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삶과 사랑, 그리고 죽음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진다. 역사는 그들의 죽음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 미스터리와 음모론, 생존설이 뒤섞인 채 그들의 선택은 여전히 해석의 대상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들이 남긴 예술과 사랑, 그리고 저항의 메시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빛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1920년대 경성에서 시작해 도쿄와 오사카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지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지금도 내년 8월이 되면 그들의 이야기는 다시 소환된다. 방송과 언론은 그들의 삶과 죽음을 기억해낸다. 그들이 몸을 던진 바다는 더 이상 죽음의 무덤만은 아니다. 자유와 평화를 꿈꾸던 청춘들의 해방구로 새로운 상징이 되었다. 김우진과 윤심덕, 그들은 누구의 아들이나 누구의 아내로만 기억되지 않는다. 자기의 이름으로 사랑받고 기억되는 진정한 자유인이었다.